사또 앞마당에 집신 한 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집신 하나 때문에 읍내에서 제일 돈이 많다던 곡물상 주인이 그 자리에서 얼굴빛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고작 집신 한 짝에 무슨 사연이 있단 말인가. 그날 뜰 아래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젊은 서생 하나가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생 곁에는 말을 못하는 그의 아내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은 닫혀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칼처럼 서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여인이 어떻게 한 집안을 살리고 어떻게 탐욕스러운 자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닷새쯤 내려가면 강이 넓게 흐르는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을 장터 어귀에는 반쯤 기울어진 초가 한 채가 있었고 거기서 윤석염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염의 아비는 한때 글 좀 읽는 선비로 이름이 있었으나 억울한 송사에 휘말린 뒤 집안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밭은 남에게 넘어갔고 책은 한 권씩 팔려나갔고 안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석염은 끝내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서당 훈장 어른을 도와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받아 적었고 밤에는 장터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며 쌀 한 돼, 콩 반 돛박으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글은 제법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듯한 글씨보다 당장 손에 쥔 돈을 더 높이 쳐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글 줄 안다고 배가 부르나. 석염이 저놈도 참 딱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석염은 웃는 척했으나 속은 자주 무너졌습니다. 집에는 늙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병이 깊지는 않았으나 늘 기침이 있었고 찬바람만 들면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약값이 없었습니다. 쌀독 바닥은 늘 드러나 있었고 문풍지는 찢어진 채로 겨울을 맞곤 했습니다. 그해 초겨울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장이 파한 뒤 석염은 마지막 남은 종이 몇 장을 품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터 뒤편 주막골목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누군가를 다그치는 소리였습니다. 석염이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 하나가 벽 아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막집 마름이 그 여인의 보퉁이를 발로 건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묵은 밥값도 못 내고 나흘이나 버틴 년이 어디서 또 잠자리를 구하려 드느냐. 곁에 있던 사내들도 낄낄 웃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만 사내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름이 손을 뻗어 여인의 팔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일 아침 폭우로 넘기면 품팔이 값은 나오겠지. 이렇게 예쁘장하면 일손 구하는 집도 있을 테고. 석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건 일손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짐짝처럼 넘기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석염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만 놓으시오. 마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가난한 선비나리께서 남의 밥값까지 물어주시게. 석염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오늘 받은 쌀값 대신 모아둔 동전이 고작 몇 입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모자라면 내가 사흘 안에 더 갖다 주겠소. 마름은 동전을 세어보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장터 바닥에서 이 젊은 서생이 대신 값을 치르겠다는데 더 시끄럽게 굴면 구경꾼이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름은 여인의 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못 채우면 이번엔 너까지 같이 묶어간다. 그 말과 함께 사내들은 비웃으며 물러갔습니다. 골목에는 석염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석염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염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을 못하는구나. 여인의 볼에는 멍이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터 있었습니다. 신발도 반쯤 헤어져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석염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집 형편이 남을 거둘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대로 두고 가면 내일 아침 다시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석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 사랑방 빈칸에서 며칠 몸이나 녹이시오. 여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석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석염의 어머니는 사정을 듣고 오래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뒤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 마음이 그렇다면 드려라. 허나 세상 입이 무서운 법이다. 석염은 낮게 답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랫목을 내어주고 남은 죽을 덮여 여인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들고 한 숟갈씩 아주 조심스럽게 떠먹었습니다. 마치 누가 다시 빼앗아 갈까 겁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염은 마름에게 갈 돈을 마련하려 자기 책 2권을 내다 팔았습니다. 아비가 남긴 책이었습니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석염은 한참 동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책을 품에서 놓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찢기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너져가던 부엌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독은 가지런히 치워져 있었고 쌓여있던 재도 말끔히 쓸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헤어진 멍석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그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집안을 손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손이 야무지더구나. 쓸 줄 아는 손이야. 그 말대로였습니다. 여인은 말이 없었지만 손끝은 놀랄 만큼 빠르고 단정했습니다. 쌀을 씻는 것도 나무를 다듬는 것도 옷깃을 꿰매는 것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 마름의 빚을 마저 갚고 나자 여인은 떠날 듯 보였습니다. 보퉁이를 들고 대문 밖에 서더니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염이 물었습니다. 정갈 곳이 없소. 여인은 망설이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여인은 손가락으로 멀리 길을 가리켰다가 이내 손을 내렸습니다. 갈 곳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석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넉넉지는 않으나 사람 하나 굶겨 죽일 만큼 박하지는 않소. 있고 싶으면 더 있으시오. 그날부터 여인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인을 분이야 하고 불렀습니다. 분 한 줌 같은 목숨이라도 사람 손에 놓이면 귀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눈꼬리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석염은 여전히 남의 편지를 써주며 살았고 분이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분이가 장터에서 돌아와 작은 자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메주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염이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소? 분이는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집에서 쭉정이라며 헐값에 내놓은 콩을 바꿔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뒷마당 장독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잔뜩 낀 독이 하나씩 닦여 나갔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짚을 묶고 햇볕과 바람을 재어가며 독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물으셨습니다. 얘가 장 담글 줄을 아네. 봄이 오기 전 첫 장이 익었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짙고 깊었습니다. 짠맛만 있는 장이 아니라 끝맛이 고소하고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갈 맛보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건 장터 내다 팔아도 되겠다. 정말 그랬습니다. 장날에 조금씩 떠간 장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팔렸습니다. 주막 주모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 장 어디서 난 거요? 찌개를 끓였더니 손님들이 다르다 하네. 며칠 뒤에는 객주집에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된장뿐 아니었습니다. 간장도 맑고 깊었고 장아찌도 손맛이 좋았습니다. 분이는 장만 잘 담근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놀던 좁쌀과 엿기름으로 식혜를 내렸고 묵은 무와 갓으로 장아찌를 담갔고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 반죽까지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데 손님들이 먼저 찾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방네 그 말 못하는 색시 손이 예사 손이 아니라더라. 그 소문이 커질수록 석염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혼인을 한 것도 아닌데 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척 하나가 찾아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신혼도 모를 여인을 집에 들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나중에 사람 구실하려면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석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석염은 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분이와 혼인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놀라셨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그리 정했으면 어미가 막을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아이 마음이 어떠한지는 반드시 먼저 물어라. 석염은 분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내가 형편도 변변찮고 앞날도 뚜렷하지 않소. 허나 소문으로 그대를 더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소. 싫지 않다면 나와 부부의 연을 맺겠소. 분이는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새 비단도 없었고 큰 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손수 지은 흰 저고리와 분이가 스스로 다듬은 치마가 그날따라 유난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석염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난한 집에도 따뜻한 빛이 들 수 있다는 것을. 혼인 뒤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분이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장으로 번 돈을 곧장 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곡식으로 바꾸고 절반은 소금과 콩, 항아리와 지프로 바꾸었습니다. 한 번 번 돈이 다음 장을 낳도록 굴렸습니다. 석염은 놀랐습니다. 글만 읽던 자기보다 분이가 훨씬 살림을 잘 알았습니다. 장독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나중에는 10을 넘었습니다. 주막이며 객주며 조금씩 거래가 붙었습니다. 석염은 낮에 아이들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분이가 팔 물건의 값을 적었습니다. 부부는 소리 없이 척척 맞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읍내에서 이름난 곡물상 방치복이라는 자가 분이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치복은 돈이 많았습니다. 무곡간 셋을 굴렸고 관아 아전들과도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검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값을 올려 백성들을 쥐어짜고 빈문서를 핑계로 집과 밭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윤서방 부인 손맛이 좋다 들었다. 우리 객주 뒤 부엌을 맡기면 쌀도 넉넉히 주고 돈도 후하게 치르겠다. 석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내를 남의 집 들여보낼 생각은 없소. 방치복은 웃으며 돌아갔지만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아전 하나를 앞세워 찾아왔습니다. 관아 진상품장을 맡길 터이니 부인 손을 잠시 빌리자고 했습니다.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방치복은 그날부터 노골적으로 석염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서당 일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써달라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서방이 부인 손으로 돈을 벌어 재물을 숨겨놓는다더라. 말 못하는 여인을 들인 것도 뭔가 사연이 있어서라더라. 누가 뿌렸는지 뻔한 소문이었습니다. 석염은 속이 탔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독 뚜껑을 더 단단히 닫고 물건 값을 더 정확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큰 비가 사흘 내리더니 읍내 창고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곡식 자루가 젖었고 방치복이 관아에 바치기로 한 곡식도 상당수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치복이 엉뚱한 수를 냈습니다. 자기 곡식 손해를 백성들 탓으로 돌리려 한 것입니다. 빈 문서를 들이밀어 여러 집의 곡식을 강제로 거두려 했고 그 문서를 써준 장본인으로 서겸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서겸이 밤마다 글을 써주니 문서를 조작한 것도 그일 거라고 관아에 찔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포졸이 들이닥친 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서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전은 비웃었습니다. 글 아는 놈이 제일 무섭지. 한 줄 잘못 쓰면 없는 빚도 생기는 법이니. 서겸은 관아뜰에 끌려갔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또는 겉으론 점잖았으나 방치복과 가까운 눈치였습니다. 증좌가 있느냐는 말에 방치복은 빈 문서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서겸의 필체와 비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하기는 했지만 분명 제 손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백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사또는 서겸에게 사흘 안에 스스로 증거를 내지 못하면 옥에 가두겠다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서겸은 넋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끝났소. 어머니도 당신도 나 때문에 다치게 되었소. 분이는 가만히 서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주 단호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겁먹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분이는 혼자 장터로 나갔습니다. 평소 장을 납품하던 주막과 객주를 돌더니 어떤 보자기와 낡은 종이 뭉치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방치복 객주에서 버린 곡식 샘표와 젖은 장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오래전부터 방치복집 하인들이 곡식 자루수를 속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독을 납품하러 갈 때마다 마당 한편에 쌓인 자루수와 장부에 적힌 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니 누구에게 알려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세어 하나하나 따로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고요. 분이는 짚을 묶는 매듭수와 콩알을 나누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셈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곡식 자루 10은 긴 매듭 하나, 5은 짧은 매듭 하나, 젖은 자루는 검은 콩, 멀쩡한 자루는 누런 콩. 그렇게 항아리 밑바닥에 작은 주머니마다 따로 담아두었습니다. 서겸은 그것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이는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방치복 객주에 들어간 자루수, 창고에서 나온 자루수, 관아로 보냈다 적힌 수, 셋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겸은 밤새 분이의 셈법을 글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사또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보퉁이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방치복 객주에 낙인이 찍힌 잘린 곡물 자루 조각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창고에서 방치복 하인들이 버리고 간 것들을 분이가 주워둔 것이었습니다. 그 조각마다 자루 크기와 자국이 달랐습니다. 관아에 올린다고 한 상등미 자루와 실제 창고에 쌓아둔 하등미 자루가 처음부터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아뜰에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서겸이 옥에 갈지 아니면 결백을 밝힐지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방치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말 못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자 무슨 수를 쓰겠느냐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증좌가 있다 하였느냐? 서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가진 증좌는 제 글씨가 아니라 제 아내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내 손에 무슨 증좌가 있단 말인가?
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주머니 여러 개와 잘린 자루 조각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뜰 바닥에 매듭끈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긴 매듭은 10자루, 짧은 매듭은 5자루, 검은 콩은 젖은 곡식, 누런 콩은 멀쩡한 곡식. 분이는 손가락으로 방치복 장부의 숫자를 짚고 다시 자기 매듭끈을 짚었습니다. 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달치가 전부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이때 석염이 말했다. 제 아내는 그를 모르오. 그래서 거짓 장부를 만들 수도 없어. 눈으로 본 것만 자기 방식대로 남겨두었을 뿐이요. 사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치복은 급히 말했습니다. 고작 계집의 매듭놀이를 어찌 증죄하라 하겠소. 바로 그때 분이가 집신 한 짝을 꺼내 뜰 가운데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분이는 다시 방치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신 바닥에 다른 모양과 방치복집 하인의 발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석염이 곧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큰 비 오던 밤 방치복 하인들이 우리 뒷뜰을 넘어와 장부를 뒤지다 놓고 간 집신이요. 그 뒤로 문서가 사라졌고 며칠 뒤 제 필체를 흉내낸 빈 문서가 나타났소. 포졸이 하인의 발을 살펴보니 남은 한 짝과 짜임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사실대로 아뢰어라. 하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치복이 창고 손실을 메우려 가짜 빈문서를 꾸미고 석염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음을 실토했습니다. 게다가 관아에 올릴 상등미를 빼돌리고 하등미를 섞어 넣은 일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크게 노했습니다. 방치복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석염의 억울함은 풀렸고 빈문서로 울던 백성들 또한 하나둘 구제를 받았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 석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이 곁을 걷다가 몇 번이나 목이 메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킨 줄 알았소. 헌데 오늘 알았소. 이 집을 지킨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소. 분이는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석염이 그 손을 조심히 붙들고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었소. 분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따라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가만히 등을 돌려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뒤로 석염의 집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방치복의 곡간 일부는 피해 입은 백성들에게 나뉘었고 석염은 억울한 송사를 대신 써주는 일로 고을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돈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글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사정을 바르게 적는 글이었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장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손맛으로 번 돈의 일부를 모아갈 곳 없는 아이들과 늙은이들에게 죽과 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막 뒤 골목에서 자기처럼 떨고 있는 사람을 다시는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해가 지나 석염은 관아의 작은 자리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문서와 민원을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벼슬이라 하기에는 작았으나 석염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들고 집에 돌아와 분이 앞에서 웃었습니다. 당신 덕에 이제는 남의 억울함을 조금 더 크게 막을 수 있게 되었소. 분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겁 많은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무너지던 집을 세우고 주저앉으려는 사람을 일으키는 단단한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수군거렸습니다. 윤서방이 복을 잘 만났구나. 허나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느냐. 서로 사람으로 알아보고 끝까지 놓지 않았으니 그 복이 집안에 머문 것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석염이 얻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얻은 것도 겨우 몸 둘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겉으로 재지 않는 마음을 내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소리 없는 손으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그 집이 끝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크게 말하는 사람이 늘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허나 세상에는 끝내 입보다 손이 더 진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말조차 못하는 이라 해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고을 사람들은 오래 뒤에도 관아뜰에 날아든 집신 한 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집신이 아니었습니다. 비오는 밤 골목에서 남 하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석염의 마음. 그리고 소리 하나 없이도 한 집안을 살려낸 분이의 손. 사람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큰 소리나 번드르르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끝내 저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홀례상 물리기도 전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큰아주머니는 입을 막은 채 마루 끝에 서 있었고 하인들은 눈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막 시집온 새 며느리 하나가 열쇠 꾸러미를 두 손에 쥔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은장 비녀 한 쌍과 문서 꾸러미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집에서 안방 열쇠를 만진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시집온 첫날 안방 열쇠를 맡은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한 누명을 견디며 끝내 사람의 마음과 집안의 체면을 바로 세운 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화가 그 집 대문을 넘은 것은 해가 채 기울기 전이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럴 혼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친정은 예전엔 제법 살림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선 뒤로 논도 밭도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빚 독촉이 들이닥칠 때마다 어머니는 장독대 뒤에 숨어 울었고 연화는 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둘러 들어온 혼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랑 쪽은 고을에서 체면을 중히 여기는 집안이었고 살림도 넉넉했습니다. 다만 좋은 혼처가 아니었습니다. 신랑 우지는 이미 한 차례 혼례를 앞두고 파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돌았습니다. 성미가 차갑다더라. 어머니 말 한마디에 입도 못 댄다더라. 집안이 너무 빡빡해서 며느리가 사람 노릇 못한다더라. 소문은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집도 서둘러 며느리를 들여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혼 뒤로 집안 체면이 크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궁해도 말 많은 집안으로 딸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가 문설주를 발로 차고 나간 날 밤 어머니는 연화 앞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시집을 왔습니다. 우지는 첫인상부터 묘하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갑게 웃지도 않았고 무심하게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예를 갖추고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혼례가 끝나자마자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안방은 집안의 속살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불과 옷감만 있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쌀 뒤주 열쇠, 은전 상자 열쇠, 문서 상자 열쇠, 안방 장롱 열쇠가 작은 붉은 보자기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씨는 연화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 들어오는 날 안방 열쇠부터 맡긴다. 믿어서 맡기는 것이기도 하고 못 믿을 짓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집안 살림은 결국 여자의 손에서 어그러지거나 바로 선다.
받아라. 그 말은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족쇄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열쇠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쇳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열쇠를 맡았다는 건 오늘부터 안 사람이라는 뜻이다. 실수도 내 책임이고 분실도 내 책임이다. 연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을 나오는데 큰아주머니인 개순이 마루 기둥 옆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개순은 이 집 맏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 하나 없이 과부가 된 채 시댁에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개순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구나. 나는 3년을 살아도 안방 열쇠 구경도 못했는데 너는 첫날부터 받는구나. 연화는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맡기엔 과한 일 같습니다. 그 말에 개수는 옅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과한 일을 아주머니는 못 맡았지.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속은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도 집안은 겉으로 평온했습니다.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진 저녁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체면 좋은 웃음을 지었고 시아버지 최참봉은 말수 적게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우진은 연화를 한 번쯤 살펴보았으나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이 물러가고 하인들이 안방과 사랑채를 오갈 즈음 갑자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가 안방장을 열었느냐. 잠깐 사이에 집안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모여들고 개순도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달려왔습니다. 연화는 안방 문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 안쪽 칸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은장 비녀 한 쌍이 없어졌다. 그리고 땅 문서 한 묶음도 사라졌다. 최참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땅 문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정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두었어요. 오늘 혼례 치르느라 낮에 한번 확인했고 조금 전에도 이 방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정씨가 물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느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열쇠 꾸러미를 풀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방 열쇠를 가진 사람은 지금 너뿐이다. 연화는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안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뒤로 이 방에 다시 들어온 적도 많지 않습니다. 개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사라졌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방 안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은 됐습니다. 연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최참봉은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집안 망신이 된다. 밖으로 새기 전에 안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정씨가 맞받았습니다. 바로 잡을 것도 없지요. 열쇠를 쥔 아이가 있는데.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친정이 가난해도 남의 것을 탐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정씨의 눈빛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은전이 귀한 줄 더 잘 알지.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친정까지 더럽혀진 듯 했습니다. 우진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먼저 방 안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씨는 냉하게 돌아봤습니다. 너는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이런 일은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된다. 그날 밤 연화는 별채의 작은 방에 따로 앉혀졌습니다. 죄인처럼 감시를 받았습니다. 열쇠는 빼앗겼고 하인 하나가 방문 밖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눈물 보이면 더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눈물이 아니라 속을 갉아먹는 불 같았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우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니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마저 처음 던지는 말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어도 아닙니다. 우진은 한동안 연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소. 다만 이 집에서는 생각보다 믿음이 천천히 오는 편이요. 연화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늦습니다. 우진은 그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벌써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깃는 계집종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색시가 시집 오자마자 사고를 쳤다더라. 친정 빚이 많다지 않느냐. 문서까지 손댔다면 더 큰일이지. 소문은 문밖보다 부엌문 사이로 더 빨리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할 뿐이었습니다. 정씨는 연화를 불러 마당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관아에 알리기 전 마지막으로 묻겠다. 스스로 내놓으면 내가 집안일로 묻고 끝낼 수도 있다.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정씨는 참봉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그날 정오가 되기 전 관아의 아전 하나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참봉이 몰래 부른 것이었습니다. 집안 체면을 위해 대놓고 형방으로 끌고 가지는 않되 안에서 문초를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전은 연화를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새색시 얼굴이구먼. 첫날부터 이런 일이라.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전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언제 열쇠를 받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방에 혼자 있었는지, 친정빚이 얼마인지까지 물었습니다. 그 마지막 물음에 연화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실보다 먼저 사람들은 사정을 본다는 것을. 빚 있는 집딸이면 더 쉽게 의심하고 말수 적은 세며느리면 더 쉽게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문초가 끝난 뒤 아전은 최참봉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바로 죄를 단정하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살펴보는 게 낫겠습니다. 정씨는 답답해했습니다. 더 뭘 살펴봅니까? 연화는 그날부터 집안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부엌에도 못 들어가고 안방 근처도 못 갔습니다. 명색은 며느리인데 실상은 손님도 아니고 하인도 아닌 애매한 몸이 되었습니다. 개수는 그때마다 마치 위로하는 듯 독한 말을 건넸습니다. 억울하겠구나. 하지만 사람 일이 운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맡으면 손에 남는 것도 없다. 연화는 가만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개순의 말에는 이상하게도 아쉬움보다 묘한 흡족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연화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개순은 자주 안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열쇠를 잃은 뒤에도 그랬고 정씨가 없을 때면 더 그랬습니다. 또 하나 그 집 하인 가운데 길복이라는 사내종이 유난히 개순의 눈치를 보는 것도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고개를 끄덕이고 눈짓 한 번에 뛰어갔습니다. 연화는 대놓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보았습니다. 듣고 기억하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마당 구석 장독대 근처에서 길복과 개순이 짧게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길복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들키면 저는 죽습니다. 개순이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가 산 송장 안 되려면 끝까지 모른 척하면 된다.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둘은 연화가 뒤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곧바로 튀어나가 따지고 싶었지만 연화는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도리어 엿들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명을 벗으려면 억울하다고 우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연화는 일부러 정씨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에 사람을 보내 빈문서를 정리하려 합니다. 혹시 오해를 더 살까 두려워 미리 허락을 구합니다. 정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마음 놓고 친정 걱정할 처지라 보느냐. 하지만 그 말은 곧 집안에 퍼졌습니다. 새며느리가 친정 빈문서를 정리한다더라. 연화가 바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길복이 초조한 얼굴로 개순을 찾는 것을 연화는 보았습니다. 둘은 다시 뒤뜰에서 만났습니다. 연화는 멀찍이 숨었습니다. 길복이 말했습니다. 혹시 그 문서 때문에 정말 관아 일 커지면 어쩌십니까? 개순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 아이를 쫓아내면 된다. 친정 빚 때문에 문서 손뗀 것처럼 만들면 누가 아니라고 믿겠느냐. 길복이 주저하듯 물었습니다. 그 비녀도 계속 숨겨둘 겁니까? 개수는 대답했습니다. 잠잠해지면 다시 내놓을 거다. 도둑이 겁먹고 버린 것처럼.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개순의 목소리는 분하고 서늘했습니다. 안방 열쇠는 원래 내 손에 와야 했다. 남편 없이 남았어도 이 집 살림은 내가 다 해왔다. 그런데 시집 온 첫날 저 어린 것이 내 자리를 가져갔다. 연화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누명은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의 분노, 밀려났다고 여긴 사람의 서러움. 그것이 독이 되어 자신을 겨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개순을 불쌍히 여길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앞에서 누군가의 서러움은 핑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우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신다면 내일 아침 뒤뜰 장독대 옆 빈 장작더미를 살펴주십시오. 우진은 놀란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어? 확신은 없으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진은 몰래 뒤뜰을 살폈고 장작더미 아래 묻힌 작은 보퉁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라진 은장 비녀 한 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접힌 종이 한 장도 있었습니다.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적은 메모였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는 말했습니다. 그 종이를 어머니 아버님 앞에서 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또 제가 꾸민 일이라 하실 겁니다. 아침이 밝자온 집안 사람이 안방에 모였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찾아낸 보퉁이를 내놓았습니다. 정씨가 비녀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느냐? 우진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뒤뜰 장작더미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도 함께 나왔습니다. 최참봉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사랑채 헛간 천장 안쪽 틈에 문서를 숨겨두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살피자 정말로 그곳에서 사라진 문서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씨가 연화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길복과 개순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꾸미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만 놓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길복이 당장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모두 큰아주머니가 시켜서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그만 못된 일에 손을 댔습니다. 개순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살려고 날 미는 것이다. 그러나 길복은 어디에 무엇을 언제 숨겼는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이라 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참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개순. 정말이냐? 개순은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울음은 컸지만 사과는 늦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림은 내가 다 했는데 아무도 내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하나 새로 왔다고 모든 자리가 저 아이에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도둑으로 만드느냐? 시집 온 첫날 이 집안 명줄을 끊을 뻔하고도 그 입이 사느냐? 개수는 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벗었는데도 속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악의는 생각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나오고 가족의 서러움은 생각보다 큰 화를 부른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은 한참 뒤에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에 알리겠다. 집안일로 덮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에 정 씨가 움찔했습니다. 관아에 알려 과부 며느리를 죄인 만들면 집안 망신이 더 커질 터였습니다. 이미 한 번 파혼으로 체면을 잃은 집안이었습니다. 또다시 고을에 소문나면 최참봉의 낯도 우진의 앞길도 상처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연화에게 향했습니다. 연화는 차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일은 분명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관아로 크게 벌이면 제 누명은 벗을지라도 집안의 상처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대신 분명한 벌은 있어야 합니다. 길복은 내보내십시오. 큰아주머니는 더는 안방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별채에서 지내며 집안 어른들 앞에 다시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십시오. 정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너는 저 아이를 용서하겠다는 것이냐? 연화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까지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집 며느리로 살아야 합니다. 집안을 완전히 깨트리고 사는 것보다 바로 세우고 사는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최참봉은 연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그리고 그 말은 처음으로 연화를 향한 사과였습니다. 정 씨도 결국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몸을 낮추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 친정까지 입에 올렸다.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을 관아로 넘겼을지도 모른다. 연화는 그제야 가슴 깊이 막혀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진은 그날 밤 연화에게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집안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갈등이 줄어드는 줄 알았소. 그런데 그게 누군가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오늘 알았소. 연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대가 혼자 서 있게 두지는 않겠소.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연화에게는 늦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길복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개수는 별채로 옮겨졌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벌 한 번으로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수는 한동안 연화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연화는 다시 안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정 씨가 말없이 내민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집 살림을 맡아다오. 이 말에는 처음과 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도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받으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 봤던 날과 같은 열쇠인데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금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견딜만 했습니다. 개수는 어느 비 오는 날 연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루 밑으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이어졌습니다. 개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밉기도 했지만 사실은 부러웠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잃은 것들 때문에 내가 미웠다. 연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개수는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까지 사람을 망칠 뻔했다. 그날 내가 관아로 보내자고 했으면 나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다. 연화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직 그날 일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다시는 누군가의 삶을 밟아 일어서지만 않는다면 저도 그날에만 묶여있지는 않겠습니다. 개수는 그제야 처음으로 연화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자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처음 돌던 소문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최참봉댁 새며느리가 도둑 누명을 벗었다더라. 그 집 살림을 오히려 더 반듯하게 세운다더라. 관아까지 갈 일을 지혜롭게 막아냈다더라. 사람의 입은 무섭지만 또 빨리 바뀌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란 진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늦게 따라오는 그림자라는 것을. 어느 초겨울 저녁 정씨는 안방에서 연화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낮게 타고 창호지 밖으로 바람 소리가 스쳤습니다. 정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다. 지금 보니 내가 조용한 게 아니라 단단했던 거더구나.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너무 매서운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정씨도 드물게 웃었습니다. 매서워야 집을 지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을 믿는 것도 집을 지키는 일이더구나. 그날 밤 연화는 안방 문을 닫고 열쇠를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쇳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누군가의 시험이 시작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남의 집 사람이 비로소 이 집 사람이 되어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시집온 첫날 도둑 누명을 썼던 며느리는 끝내 그 집의 살림만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마음까지 하나씩 붙들어 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것은 큰 목소리도 먼저 의심하는 눈도 아니라는 것을. 억울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모욕을 받아도 함부로 되갚지 않는 품, 그리고 끝내 옳은 자리를 찾아내는 인내가 한 집안의 체면보다 더 깊은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뒤로 최참봉댁 안방 열쇠 이야기는 고을에서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첫날 열쇠를 맡은 며느리가 도둑 누명을 썼으나 끝내 그 열쇠보다 더 귀한 사람의 믿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 장부 누가 고쳐 쓴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랑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고 젊은 도유는 아직 그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숫자를 바꿔 적고 있었습니다. 쌀 한 섬이 두 섬이 되고 빛 한 장이 집안을 무너뜨릴 칼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말 못하는 며느리 연심이 서게 됩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오늘도 편안한 이야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혼례날 아침부터 그 집 대문 앞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잔칫집이라면 사람 소리부터 들려야 했습니다. 웃음도 있어야 하고 상차리는 소리도 어수선하게 섞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누가 숨을 죽인 듯 기침 한 번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서서 신부가 오는 길만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구경꾼들도 입을 모아 좋은 날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같은 말을 속으로만 굴렸습니다. 기어이 저 집도 그 꼴이 되었구나. 신랑 집안은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던 집이었습니다. 벼슬까지는 아니어도 대대로 글 읽는 집안이라 불렸고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은 오래 가도 쌀독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입니다. 몇 해째 흉년이 겹쳤고 전답은 줄줄이 넘어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 어른이 병으로 쓰러졌고 약값과 장례 비용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 안주인 조 씨는 끝끝내 남에게 속사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풍지 찢어진 것도 안에서 종이를 덧댔고 간장독이 빈 것도 겉에서만 번듯하게 닦아놓았습니다. 곳간 문은 늘 잠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쌓인 곡식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실은 쥐 한 마리가 뛰어가도 소리가 울릴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부는 말이 없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확히는 말을 못한다고들 했습니다. 어릴 때 열병을 앓은 뒤 목소리를 잃었다는 말도 있었고 원래부터 입이 무거운 아이라 소리내는 법을 놓쳤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정도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전 밑에서 서류 심부름을 오래 했으나 몸을 망쳐 일을 놓았고 어머니는 바느질로 근근히 집을 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사정 어려운 집으로 시집가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수군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혼사가 좋은 뜻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 강도윤의 어머니 조 씨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를 들이면 집안 운이 더 기운다며 밖으로는 점잖게 웃고 안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뒤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혼수를 바라볼 형편은 아니었으나 연심의 친정에서 쌀 2섬과 배 몇 필 그리고 장차 갚겠다는 차용 문서를 혼사와 함께 내놓았습니다. 체면을 산 것입니다. 조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급해서였습니다. 연심은 가마에서 내려 대문턱을 넘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고분고분한 것이 아니라 벙어리라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러나 연심의 눈은 생각보다 맑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상 위에 무엇이 모자라는지, 누구 표정이 어떻게 굳는지 한 번 훑고는 다 기억하는 눈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집살이는 매서웠습니다. 조 씨는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괴롭혔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반찬 그릇을 며느리 쪽으로 늦게 밀었고 손님 앞에서는 이 아이는 말수가 적다고 둘러댔습니다. 말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면 그제야 웃으며 살다 보면 다 나아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해도 변명할 입이 없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공부를 오래 붙들었지만 집안 형편이 무너지면서 책장을 넘길 때마다 빈문서가 더 또렷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았고 집안 사정을 핑계 삼아 모든 것을 미루었습니다. 연심은 그런 남편을 원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한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연심은 시집 곳간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 씨가 허리를 삐끗해 잠시 자리를 비운 날이었습니다. 곳간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부터 올라왔습니다. 쌀자루는 위아래가 뒤섞여 있었고 콩과 조가 구분 없이 놓여 있었으며 오래된 곡식부터 내어야 하는데 새로 들인 자루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밑바닥에는 습기가 찼고 말라야 할 곡식은 눅눅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줄만 알았던 곳간은 완전히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있는 것도 썩혀 없애는 중이었습니다. 연심은 그날부터 틈만 나면 곡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자서는 무거운 자루를 다 옮길 수 없으니 아이종 하나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연심은 바닥에 손가락으로 간단한 모양을 그려 보였습니다. 젖은 자루, 마른 자루, 먼저 써야 할 것, 뒤로 보내야 할 것. 말은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이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심은 자루를 다시 세우고 쥐가 파먹은 구멍을 막고 습기 찬 바닥에 볏짚을 새로 깔았습니다. 쌀을 헤아릴 때는 손바닥과 돌멩이로 표시를 남겼습니다. 한 자루를 열면 작은 돌 하나, 반 자루를 퍼내면 콩 한 줌. 그것을 조그만 나무 상자에 따로 모아 날마다 양을 맞추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가 바느질감과 쌀을 아껴 쓰는 모습을 평생 본 덕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 씨가 먼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바닥이 드러날 줄 알았던 쌀독이 생각보다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퍼내다 보면 열흘도 못 가 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식구가 먹는데도 속이 쉽게 비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며느리가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곡간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은 전보다 훨씬 정갈했습니다. 앞줄에는 먼저 써야 할 자루, 뒷줄에는 오래 둘 자루가 놓여 있었고 젖은 곡식은 따로 말려놓았습니다. 바닥에는 쥐똥이 사라졌고 자루 옆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멩이와 콩알이 무슨 장난처럼 나뉘어 들어 있었습니다. 조 씨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연심이 그 상자를 들고 쌀독과 자루를 번갈아 가리키며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자 그제야 아랫사람 하나가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가 곡식 나간 양을 세는 것이옵니다. 조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가 입 대신 손으로 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연심은 집안 살림 곳곳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소금이 새는 것도 고쳤고 배틀 앞에 쌓인 헝겊 조각도 버리지 않고 이어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남은 겨를에는 마당 한켠에 무와 배추를 더 심었습니다. 작은 절약이 큰 체면보다 먼저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며느리를 반기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안의 먼 친척인 박서방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조 씨에게 빚을 대신 돌려막는 수완이 있다며 늘 입이 번지르르 했습니다. 사실은 집안 사정을 더 기울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쌀 한 섬을 빌려오면 두 섬으로 갚아야 하는 문서를 슬며시 끼워 넣고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수수료를 떼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조 씨는 그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으나 눈앞이 급할 때마다 손을 벌렸습니다. 박서방은 연심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가 곡간을 틀어주기 시작하니 자기 손이 들어갈 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근히 조 씨를 부추겼습니다. 며느리가 말은 못해도 속은 영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쌀 두 섬 보낸 것이 큰 은혜라도 되는 양집안 물줄기를 다 쥐려 한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말이 걸렸습니다. 체면을 잃은 집안은 작은 도움도 큰 빚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게다가 마을 안에서는 다른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이 낮마다 관아 근처 골목으로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아전 하나와 눈짓을 주고받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친정 빈문서를 숨기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실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심은 친정아버지가 예전에 쓰던 버릇대로 문서를 접는 방식을 익혀두었고 집안에 돌아다니는 빈문서들 가운데 이상하게 날짜와 액수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을 못하니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아 앞 서리방 근처에 가 글 읽는 아전에게 종이 한 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 종이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글씨로 같은 빚이 2번 적힌 듯하니 장부를 확인해 달라는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심은 글씨를 잘 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읽고 베껴보는 정도는 어릴 적 아버지 옆에서 배워두었습니다. 아전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벙어리 며느리가 장부를 따지러 왔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를 펴본 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액수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이 집 빈문서를 가지고 몇 차례나 액수를 부풀려 제작성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관아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아전은 정식으로 불러 조사하면 일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안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집안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진실이 먼저 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먼저 달렸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팔아먹으려 관아에 드나든다. 말 못한다고 불쌍한 척하더니 뒤로는 장부를 넘긴다. 아전과 내통해 시댁 재산을 친정으로 돌리려 한다. 말이 말을 낳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며느리 하나 때문에 흙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 씨는 연심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도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조 씨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살림을 만진 것까지는 눈 감아주겠다. 하지만 관아에 드나들며 집안 망신을 시킨 것은 도저히 못 참겠다. 내 입으로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느냐. 연심은 두 손을 모으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서방이 바꿔 쓴 것으로 보이는 액수와 날짜, 관아 장부와 다른 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 씨는 그 종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밀쳐냈습니다. 나는 내가 무섭다. 입이 없으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우리 집을 살리는 건지 삼키는 건지 이제는 구별도 못하겠다. 도윤은 그제야 아내 쪽을 보았습니다. 연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소리 없는 억울함만 목 안에 맺혀 있었습니다. 조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무슨 말을 하든 오늘로 그만두어라. 듣지 않으면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날 밤 연심은 혼자 곳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들어왔고 곡식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자루를 하나씩 쓸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린 것이 쌀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겨우 숨을 붙이고 있는 시간, 식구들이 버티는 하루, 그 체면 뒤에 숨어있는 허기를 모두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참 서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그 한마디는 늦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연심은 남편을 바라보다가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돌멩이와 콩알이 든 상자였습니다. 도윤은 한참 뒤에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버틴 셈이구나.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위로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 씨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떠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가 글 몇 자 적는다고 사람 죄인을 만들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관아 장부도 아전이 잘못 베낀 것일 수 있다며 소리 높여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며느리 관아 앞에서 자주 보았으니 누가 압니까? 집안 살림을 살렸다는 것도 밖에서 따로 손을 빌린 것 아니겠습니까? 조 씨의 얼굴은 새파래졌습니다. 가족 안의 불신에 바깥 소문이 덧붙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조 씨는 연심의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내쫓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친정에 다녀오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쫓아내는 말이라는 것을. 연심은 작은 보퉁이를 쌌습니다. 자기 옷 몇 벌과 바늘쌈지 하나, 그리고 늘 쓰던 작은 종이 묶음만 챙겼습니다. 곳간 앞을 지나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들이닥친 것은 아전 둘과 포졸 하나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모였습니다. 숨기고 싶던 체면이 가장 보기 싫은 모양으로 마당 한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아전은 빈 문서를 펼쳤습니다. 박서방 이름이 적힌 차용 문서, 그가 대신 써주었다는 상환 기록, 그리고 관아 원장부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같은 날짜의 빚이 2번 적혀 있었습니다. 없는 이자를 붙인 흔적도 있었습니다. 문서를 다시 쓴 먹빛이 군데군데 달랐습니다. 아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짚어낸 이는 이 집 며느리 연심입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집은 없는 빚까지 뒤집어 쓰고 전담 마지막 한 떼기마저 잃었을 것입니다. 마당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던 입이 한순간 닫혔습니다. 박서방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끝까지 발뺌했지만 관아 기록이 버티고 있으니 더는 물러설 데가 없었습니다. 포졸이 그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때 조 씨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 쪽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연심은 진보퉁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쫓겨나기 직전의 사람처럼 초라하게 서 있었지만 마당 한가운데서 가장 고든 사람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조 씨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곧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먼저 잘못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와 보퉁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 집을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외면한 것을 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말에 조 씨의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거스른 것이 아니라 진실이 체면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한동안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숨기는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돌아보는 침묵이었습니다. 조 씨는 한동안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못 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무리 삼켜도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습니다. 연심은 그런 시어머니를 굳이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고 손으로 할 일을 했습니다. 곡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곡식을 얼마만큼 남겨야 봄을 넘기고 여름을 버틸 수 있는지 연심은 손가락과 작은 표식만으로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남는 헝겊으로는 주머니를 만들고 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나물은 따로 길렀습니다. 도윤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책만 붙드는 대신 집안 문서를 직접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허세였고 무엇이 허기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삶도 보였습니다. 조 씨가 왜 그토록 체면에 매달렸는지, 왜 텅 빈 곳간 앞에서도 문만 꼭 잠갔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체면이 밥을 먹여주지는 못해도 체면마저 잃으면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두려움이 그 여자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조 씨는 연심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불씨가 약하게 남은 아궁이 앞이었습니다. 조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안에는 아주 오래된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다. 집안이 기울고 나서는 이것마저 팔까 여러 번 생각했다. 그런데 팔지 못했다. 팔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
조 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정말 끝났을 것이다. 고맙다. 미안하다. 연심은 가만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다시 주머니에 넣어 조 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한 번 짚고 다시 시어머니 쪽을 가리켰습니다. 조 씨는 그 뜻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물건은 어머니가 간직하시라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미 받았다는 뜻도요. 조 씨는 끝내 울음을 보였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눌러놓았던 것이 그제야 조금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흉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함부로 벙어리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집안을 살핀 사람, 없는 빚을 밝혀낸 사람, 쫓겨날 자리에서 오히려 집을 지켜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봄장이 크게 서는 날이 왔습니다. 조 씨는 처음으로 연심을 데리고 함께 장에 나갔습니다. 전에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 며느리를 집에 두고 다녔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가 묻자 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다. 집안 살림을 가장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고 요란한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심에게는 그 어떤 잔치 소리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연심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 웃음만으로도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안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큰돈을 끌어온 사람이나 힘센 남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남이 듣지 못하는 침묵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손끝에서 겨우 다시 일어섭니다. 쌀 한 되박을 아끼는 마음, 거짓 문서 한 장을 그냥 넘기지 않는 눈, 억울해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인내. 그런 것이 모여 집 하나를 버티게 합니다. 연심은 끝내 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말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 살림으로 남긴 말, 버팀으로 남긴 말, 끝내 사람의 마음을 돌려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집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그 집 곳간을 살린 것은 쌀이 아니었다고. 한 번도 제 억울함을 크게 떠들지 못한 한 며느리의 깊은 마음이었다고. 그 아이를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이 혼사는 오늘로 끝입니다. 사랑채에 앉아있던 사람들 얼굴이 한꺼번에 굳어졌습니다. 혼사를 의논하러 온 자리에서 아이 하나를 두고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그제야 제 뒤에 숨어있던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고 있던 그 아이는 자기가 왜 미움받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 얼굴만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젊은 선비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울고 있던 아이 하나를 집에 들인 일이 단지 인정 많은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터에서 주운 아이 하나 때문에 양반과 혼사가 깨지기 시작한 사연.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진은 동네에서 이름난 선비는 아니었습니다. 글은 곧잘 읽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과거 길도 자주 끊기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머니와 누이 하나를 먹여 살리는 일이 먼저였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행실이 반듯했고 허세를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홍진사 집안과 혼담이 오가고 있다는 말이 퍼진 뒤로는 동네 사람들 눈에도 서진이 제법 사람답게 서는 듯 보였습니다. 그 혼사는 서진에게 단지 장가 한 번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못다 이룬 체면을 조금이나마 세울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혼사를 꽤 붙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며느리를 맞을 수 있다는 것, 누이가 좋은 집에 시집갈 길도 그 뒤에 열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계산이 그 혼사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진 것은 참으로 이상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집에 놓을 소금이며 기름이며 몇 가지 살 것이 있어 읍 장터로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소리도 냄새도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어귀 우물가 가까이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누구 집 아이가 잠시 길을 잃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 곁으로 오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보퉁이를 품에 안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고 발에는 집신 한 짝도 제대로 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 눈이 이상하게도 겁먹은 짐승 같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울지도 못하고 누가 가까이 오면 어깨부터 움츠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얘야, 내 어미는 어디 갔느냐? 아이는 대답 대신 보퉁이만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름은 아느냐? 한참 뒤에야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하. 그것이 아이 이름인지 누구 이름인지 분명치 않았습니다. 서진은 장터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월동댁은 국밥 그릇을 닦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침나절엔 없었어. 해가 좀 기울고 나서부터 저기 있더라. 누가 두고 간 건지 같이 오다가 놓친 건지 모르지. 서진은 해가 더 지기 전에 관아에라도 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관아라는 말만 나오면 온몸을 떨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운 뒤 내일 다시 찾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만 될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의 얼굴부터 굳었습니다. 혼사 앞둔 집에 이게 무슨 짓이냐? 하룻밤만 두겠습니다. 내일 장터에 다시 나가서 수소문하겠습니다. 하룻밤이 이틀 되고 이틀이 열흘 되는 법이야. 남의 일은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다. 서진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문턱 앞에서 벌벌 떨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밥상을 받아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조심조심 밥그릇을 밀어주자 그제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요.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 두려운 아이처럼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은 혀를 차면서도 국을 한 숟갈 더 떠주었습니다. 차마 눈앞에 아이를 굶겨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자 더 이상한 일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잠결에도 보퉁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살며시 만져보려 하자 아이는 자다가도 화들짝 놀라며 껴안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다시 장터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아이는 거의 울다시피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 쪽 길만 보여도 발을 빼고 뒤로 숨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라면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서 제 어미를 찾으려 할 터인데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는 아이 같았습니다. 수소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디 양반댁에서 난 아이 아니냐. 베넥저고리 감이 예사롭지 않던데. 보퉁이에 돈이라도 들었으면 벌써 누가 채갔지.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최 씨 부인은 결국 아이 보퉁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찾으러 와도 최소한 단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진은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한참 실랑이 끝에 보퉁이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다 해진 베넷저고리 한 벌이 있었습니다. 그저 낡은 헝겊인 줄 알았는데 안쪽 깃에 실로 아주 작게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푸른 실로 수놓인 꽃 한 송이. 그리고 그 아래에 희미하게 남은 글자 하나. 연. 서진은 그 글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무렵 혼담이 오가는 홍진사댁 교수 이름이 바로 연화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자 하나쯤 같다고 무슨 뜻이 있겠느냐 싶었지만 괜히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눈에 띈 것은 작은 은장도였습니다. 아이 허리에 달려있던 것이었는데 아이 몸집엔 지나치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칼날은 뽑히지 않게 묶여 있었고 손잡이 끝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집 아이 물건이 아니다. 며칠 뒤 홍진사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혼사 날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자는 말과 함께 집안 어른들이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애써 집안을 쓸고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 문제는 입 밖에 내지 않으면 될 일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일은 늘 감추려 할수록 먼저 새어나가는 법입니다. 홍진사 집 하인이 사랑채에 들기도 전에 마당 끝에서 아이가 서진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홍진사 집에서 전갈이 다시 왔습니다. 아이 하나를 거두어 집 안에 들였다는데 그 출처가 불분명하면 혼사 논의가 곤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 인정 하나가 집안일을 망친다고 하지 않았더냐? 서진은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당장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젠 아이가 단순히 길 잃은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조용히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험해졌다는 것만은 눈치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장터에서 데려온 아이가 사실은 숨겨둔 자식이라는 말. 어느 양반과 여인과 얽힌 일이 있어 아이가 버려졌다는 말. 심지어는 홍진사 집 교수와 관련된 흉흉한 뒷말까지 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집에 출처 모를 아이가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서진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책방 앞에 서도 우물가를 지나도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홍진사 집에서는 다시 사람이 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아이를 관아에 넘기고 집안을 정리한 뒤 다시 의논하자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아이를 치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사는 집안의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죄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무렵 아이가 가위 눌린 듯 잠꼬대를 하는 소리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까지마 들키면 안 돼 큰아버지. 최 씨 부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살 남짓한 아이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큰아버지. 아이에게는 분명히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아이가 기억하는 말들을 하나씩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또렷하게 말하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는 반복되었습니다. 푸른 문, 큰 집, 연누나, 숨으라 했다. 이 말들은 따로 떼어놓으면 아무 뜻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하나로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서린도 아이를 잘 살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이 제법 익숙했고 인사할 때도 허리를 깊이 숙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무 집에서나 자란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리는 아이 베넷저고리 안감에서 더 작은 헝겊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히 뜯어낸 흔적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 수놓인 문양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2줄로 겹친 난초 문양. 최 씨 부인은 그 무늬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홍진사 집 안채 병풍에도 있는 문이다. 서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집안과 장터에서 주운 아이가 어째서 이어진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때부터 일이 하나둘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진사 집에 다녀온 날 서진은 우연히 연화를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녀 둘쯤 데리고 다닐 그녀가 그날은 혼자였습니다. 연화는 서진을 보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 아직도 댁에 있습니까? 서진은 그 한마디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출처가 불분명한 아이를 걱정하거나 꺼릴 텐데 연화의 목소리엔 놀람과 두려움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어째서 그 아이를 아십니까? 연화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진 손에 쥔 보자기를 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 그 아이가 허리에 작은 칼 같은 것을 달고 있습니까? 그 말에 서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본 적 없는 사람이 어찌 그걸 압니까? 연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만 남겼습니다. 그 아이를 아무에게나 보이지 마십시오. 특히 오찬봉 어른 앞에는 절대로.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곧장 등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처음으로 혼사가 두려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면을 따지는 혼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고 오찬봉이 그 가운데 엮여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혼사가 깨질까 두려운 건 여전했지만 아이를 관아나 다른 집에 넘겼다간 입막음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는 오찬봉 집에서 왔다는 사내둘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관아로 데려가 보호해야 하니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이 관아에 정식 문서가 있느냐고 묻자 사내들은 얼버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 안쪽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식 문서도 없이 밤중에 아이를 내놓으라 하는 법이 어디 있소? 사내들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물러났지만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안 사정을 살피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부인은 문단속을 더 세게 했고 서리는 아이를 혼자 마당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을 아꼈지만 대신 서진 품에 더 자주 매달렸습니다. 자기를 데리러 누가 온다는 것을 아이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홍진사가 직접 서진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홍진사와 오찬봉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올랐지만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홍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감으로 아끼던 마음이 있었네. 허나 집안에 들어온 아이 하나로 소문이 너무 커졌어. 오찬봉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출처가 불분명한데도 숨기듯 두고 있으니 남들이 괜한 상상을 하지 않겠나. 저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찾으려 애썼습니다. 찾으려 애썼으면 왜 관아에 바로 맡기지 않았나. 그 말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잠시 말문이 막히자 홍진사가 낮게 정리했습니다. 혼사는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네. 잠시라는 말이었지만 사실상 깨자는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애써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와 이 혼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자 오찬봉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깊게. 혼사가 멈췄다는 소식은 하루 만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아이 때문이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서진 집안을 딱하게 여겼고 어떤 이는 속으로 고소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놓고 한숨 쉬는 횟수는 늘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잘못했는지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아이를 외면했더라면 혼사는 이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도 덜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한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정말 아이 때문에 혼사가 깨졌다면 그 혼사는 애초에 깨질 일이었습니다. 정직한 혼사라면 어찌 아이 하나로 저리 급하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연화의 몸종 하나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몸종은 주변을 몇 번이나 살피더니 작은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푸른 문이 있는 별채를 찾아보십시오. 아이가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 아래에는 늦으면 아이가 사라집니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푸른 문이 있는 별채는 홍진사 집 뒤편 오래된 별채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아이가 말한 푸른 문이 그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밤이 깊은 뒤 담장 바깥을 돌아 별채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았습니다. 낡은 푸른 칠이 벗겨진 작은 문 하나를. 별채 안은 비어있는 듯 했으나 창문 틈 사이로 오래된 장난감 하나가 보였습니다. 나무 말 한 필. 그 옆에는 아이가 쓰기엔 작은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그곳에 숨겨 길렀거나 적어도 오래 머물게 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몸을 숨겼습니다. 오찬봉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진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살아있을 줄 누가 알았겠소. 처음부터 이를 매듭지었어야 했지. 장터에 두고 오면 끝날 줄 알았나. 이제 와서 그 애를 치우면 더 수상해집니다. 혼사라도 깨야 입막음이 되지. 그 선비놈이 아이를 들였으니 그쪽에 더러운 소문을 씌우면 된다. 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를 장터에 두고 온 것이 바로 저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거의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아이를 집에 들인 순간부터 자신이 거대한 비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귀로 들은 말만으로는 양반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더 큰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이와 놀아주다가 우연히 아이 손목 안쪽에서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둥글게 찢어진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집안 표시처럼 남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국을 보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종이나 아이를 몰래 구분하려고 저런 표를 남기던 집들이 있었다. 양반과 아이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아이였다면 더더욱. 그때 아이가 갑자기 서린 품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연 누나가 울었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손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홍진사 집안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월동댁이 서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장터 한 구석 사람들 눈이 덜 가는 뒤편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일엔 입 안 대는데 이번 일은 영 찜찜해서 말한다. 월동댁은 아이를 처음 본 날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좋은 비단 신을 신은 여인이 장터 뒤쪽으로 급히 가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손등에 붉은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 손등에도 옅은 붉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동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 혼자 있진 않았어. 뒤에 사내 하나가 따라붙었지. 그 사내가 애를 밀치듯 두고 먼저 돌아섰어. 얼굴은 못 보셨습니까? 얼굴은 못 봤지만 허리띠 끝 장식은 봤지. 관아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많은 모양이야. 오찬봉 쪽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제 퍼즐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버리려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지 못하고 울었던 쪽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은 마침내 연화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아가씨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화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 작은 어머니가 낳은 아이입니다.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홍진사에게는 오래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진 작은 아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우의 첩이 아이를 낳았는데 정식 족보에 올리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우가 갑자기 죽고 나자 아이 존재는 집안의 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커서 재산 다툼의 불씨가 될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오찬봉 어른은 더 쉬운 길을 권했지요. 없는 아이로 만들자고요.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먼 친척 집에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장터에 버리라고 했다는 걸요. 아가씨는 어째서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혼사가 오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면 집안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대로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였습니다. 그 사이 홍진사 쪽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서진 집안이 아이를 핑계로 혼사를 붙들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말까지 퍼뜨렸습니다. 오찬봉은 관아 아전 하나를 시켜 서진을 불러들이려 했고 아이를 신고하지 않은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쪽은 우리를 겁주려는 거다. 겁먹고 아이를 내놓으면 끝장이다. 그녀는 그제야 마음을 완전히 정했습니다. 혼사가 깨져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버리는 쪽에 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은 장터와 홍진사 집 별채, 연화의 증언, 월동댁의 기억을 하나씩 묶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이 몸에 남은 흔적과 벤의 쩌고리, 그리고 은장도였습니다. 은장도 손잡이 안쪽을 자세히 보던 서린이 문득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니, 여기 글자가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달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안쪽에 아주 작게 새겨진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홍가. 그 물건은 홍씨 집안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관아에 먼저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몰리기 전에 먼저 진실을 들고 나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작은 현감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양반가 일에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은장도와 벤의 쩌고리, 별채 흔적, 월동댁 증언을 차례로 내놓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은장도 안쪽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한 뒤에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홍진사와 오찬봉도 곧 불려왔습니다. 사랑채에 사람들이 모였고 동네에서는 벌써 큰일이 난 듯 술렁거렸습니다. 홍진사는 끝까지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길 잃은 아이 하나를 억지로 우리 집안과 엮으려는 수작입니다. 오찬봉도 거들었습니다. 혼사가 깨진 앙심으로 양반가를 더럽히려는 것이지요. 그때까지도 아이는 최 씨 부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홍진사를 보자 몸을 더 떨었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저자를 아느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홍진사를 가리키지 못하고 그 옆에 오찬봉을 가리켰습니다. 무서운 아저씨.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연화의 등장으로 터졌습니다. 당초 그녀는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랑채 안으로 들어와 모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작은아버지의 핏줄이지만 집안에서는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별채에 두고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아이가 점점 자라며 얼굴이 작은아버지를 닮아가자 집안에서는 더는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직접 버리라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하셨습니다. 오찬봉 어른이 처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오찬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녀의 말이 제정신이 아니오. 하지만 월동댁도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장터 뒤편에서 비단 신발 신은 아가씨가 우는 걸 내가 봤소. 그리고 그 뒤에 관아 허리띠 찬 사내도 봤고. 현감의 눈길이 오찬봉에게 꽂혔습니다. 오찬봉은 끝내 발뺌했지만 아이가 가진 은장도와 베네 저고리, 별채 흔적, 연화의 진술까지 한꺼번에 쏟아지자 더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사건의 끝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거대한 음모라기보다는 체면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가장 약한 존재 하나를 없애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홍진사는 곧장 잡혀가진 않았지만 양반으로서 체면은 크게 꺾였습니다. 현감은 아이의 신분과 집안 관계를 다시 조사하겠다 했고 오찬봉은 아이를 유기한 일과 허위로 입막음을 시도한 일 때문에 관아 출입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혼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서진 쪽에서 먼저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서진 집안이 망신을 당했다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입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쪽이 누구였는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비로소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애써 붙들던 혼사가 사라졌으니 허전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노릇은 했구나. 그럼 됐다. 서진은 그 말에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조금 뺐습니다. 그 뒤 아이는 당장 홍진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감 판단 아래 친족 관계를 다시 따질 때까지 아이는 한동안 서진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아이에게 글자 하나씩 가르쳤고 아이는 이제 밤에 덜 울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말로는 퉁명스러웠지만 아이 목 밥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연화는 이후 집안 안채에 더 깊이 묶여 지냈습니다. 서진과 다시 이어질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전해온 짧은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를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사는 깨졌지만 적어도 한 사람 인생은 살았습니다. 서진은 그 쪽지를 오래 접어두었습니다. 혼사가 깨진 자리에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사가 유지되기 위해 아이 하나가 사라져야 했다면 그런 혼사는 애초에 이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장터에서 주운 아이 하나 때문에 양반과 혼사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이렇게 고쳐 말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장터에서 주운 아이 하나 때문에 감춰졌던 양반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그리고 서진 집안은 비록 부유해지진 못했지만 적어도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당에서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최 씨 부인은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망신은 우리가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이야말로 그 집이 끝내 지켜낸 마지막 체면이었습니다.